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모시고 경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준 인사들은 시장이 금리를 낙관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연준의 3인자죠.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그 윌리엄스 총재가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윌리엄스 뉴욕 연원 총재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당시에 연준의 이번 통화 정책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지, 두 번째가 얼마나 높게 올릴지, 세 번째가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 얼마나 빨리 올리는 것은 상당 부분 완성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와 이 높이를 유지하는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높이 부분도 시장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5에서 5.5%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추가적인 인상 부분은 시장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윌리엄스 총재 얘기 중에 물가가 낮아지고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더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눈길을 끄는데요. 그 최대 목표가 연준은 물가 아닙니까? 물가 잡는 건데 물가가 낮아져도 금리를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올해와 내년의 상황을 잘 보시면은 물가가 낮아지긴 하는데요. 사실 시장 컨센서스가 여전히 3%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재 연준의 목표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3%까지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준의 목표치보다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긴축을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기준금리 레벨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준금리라고 언급을 하는 거는 명목, 그러니까 물가 부분이 포함되는 명목 부분을 주로 언급을 하는데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그렇죠. 부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이 긴축을 워낙에 이제 물가 레벨 자체가 높게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긴축을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게다가 잘 보시면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물가, 저성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에 성장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을 했었는데 문제가 코로나 이후에 저물가 기조를 확신을 갖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했더니 현재와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험을 하는 이렇게 약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되게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더라도 목표치까지는 상당 기간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긴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올려야 될 때 올리지 못하고 판단착오 했던 거, 그 연준의 그 판단착오가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놔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연준의 핵심 인사가 내후년에나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것이 시장 예상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시장의 금리 인하 부분이 조금 후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잭슨홀, 그러니까 8월 말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단호하게 물가 통제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상당 부분 후퇴가 됐습니다. 사실 잭슨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도 아니고 하반기 정도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잭슨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후퇴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금리가 동결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11월 FOMC 이후에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니까는 다시 시장이 내년 말에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을 이미 하고 있고요. 11월과 12월 FOMC가 있는데 이미 11월 FOMC부터 그러니까 내년 11월 FOMC부터 한 차례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 그리고 2024년이나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그 내년 말에 반영돼 있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꺾기 위한 예. 이런 의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나올 그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봉쇄가 워낙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반봉쇄 시위도 아주 확산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조금 이제 중국에서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2월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경제 봉쇄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은 뭐 도시라든가 건물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들을 유지를 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약간 내세우면서 잘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지난 24일에 위구르그 지역에서 이제 화재가 네.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르무치에서. 네, 네. 21층 아파트인데 사실 일반적인 화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봉쇄하기 위한 시설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고 게다가 이제 건물에서 대피를 하려고 했더니 건물이 이제 봉쇄돼 있었던 예.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사망자와 9명의 이제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런 소식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저렇게 일반적인 화재가 나더라도 내가 봉쇄돼 있는 건물 안에 있으면은 저 사망자나 부상자가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예. 하는 약간 공포심이 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월드컵을 진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관람석에 마스크를 쓰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간 이제 억눌려 있던 이런 감정, 억눌려 있던 것들이 폭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중국 주요 도시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주요 도시에서 이제 반봉쇄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그 봉쇄 시위가 점차 확산이 되고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더욱이 최근에는 반봉쇄 시위에서 반정부 시위가를 시진핑 퇴진까지 얘기가 예,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그러면서 중국 정부도 사실은 약간 당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된 지 한 달밖에 이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제의 생각보다는 빠른 봉쇄 완화라고 예.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요 시위를 정부에 대한 반발로 보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제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일단은 조금 소폭 완화하는 방향, 뭐 봉쇄를 완전히 완화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현재 중국 정부가 경제를 계속해서 봉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는 내년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중국이 봉쇄에 완화를 하고 경제 개방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시기들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맞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은 거. 이 두 가지 파고가 온다 그러면은 뭐 시진핑 3기 들어갔다 해도 이게 자산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경제 봉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시위를 탄압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경제 개방을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어제 그리고 금일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후자 쪽 중국이 경제 봉쇄를 내년 3월이 아니라 조금 앞당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봉쇄 해제를.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항생
홍콩 상생지수 같은 경우 6% 예.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고 중국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2% 가량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쪽 결국에는 중국이 경제를 봉쇄를 하면은 이 글로벌 경기가 이제 더 하강되는 속도가 둔화되고 오히려 경기가 조금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제 돈이 돌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천안문 사태 때는 어떤 뭐 민주화에 대한 그런 요구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기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은 봉쇄 정책을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도 봉쇄 정책은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정부가 현재 봉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낮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이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시위 관련해서 전국의 경제 이제 봉쇄 완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중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조금 이제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계속 당분간은 조금 이제 봉쇄 정책을 실행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의 금리 정책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말로 하는 거와 실제 행동이 조금 예, 다를 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채권 시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5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은이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이번에 나온 5조 원의 추가 캐피탈콜은 사실은 기존에 이제 10월 달에 발표된 20조 원의 체험 펀드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20조 원의 체험 펀드에서 3조 원은 기존에 자금이 모여 있는 거고 더 자금을 이제 체험 펀드를 통해서 채권을 사기 위해서 5조 원을 더 자금을 모집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금의 모집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돈을 체험 펀드를 위해서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매입할 수 있는 자금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들이 부족해지는 모습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랫길 빼서 윗돌개는 뭐 이런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기는 시중에 있는 돈은 똑같은데 옮기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유동성 문제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은이 그 금융기관들 출자를 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출자한 금액의 50%에 대해서 RP를 매수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채권,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채권을 담보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유동성을 좀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서 돈을 약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모순되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RP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사실은 이 대출이라는 건 만기가 존재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년 만기로 돼 있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RP 지금 매수를 하지만은 특정 기간 며칠 뒤에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유동성은 증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 그건 그러니까는 중립적이다. 예, 금리 인상과 이 유동성 공급이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한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풀렸으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한 고리라는 것이 바로 이 건설 부동산 관련한 거예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에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그리고 A2 등급의 기업보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계속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부동산 쪽 단기 자금 쪽 시장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빨리 올렸기 때문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부동산 쪽에 더 문제가 좋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뭐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겠지만은 부동산 시장 쪽이 안 좋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이 기초자산 부동산 쪽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다 안 좋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대책들을 조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대책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한
주요한 내용 중에 한 개가 계속 이런 부동산 PF 쪽이라든가 단기 자금 쪽 시장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부동산 PF라든가 건설업 관련된 비우량 회사채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제 A2CP, 그러니까 조금 등급이 여류한 단기 CP 같은 경우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단기 자금 쪽 시장에서의 문제를 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이렇게 매입 대상 확대에 앞서서 정부가 1차적으로는 보증, 뭐 허그라든가 여러 가지 보증을 통해서 신용 보강을 통해서 이제 네. 좀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그 시장의 경감, 그러니까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뭐 카드 사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 신용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뭐 정부나 하느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즘 채권 시장의 특징이 뭐 은행이나 보험, 연기금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기관들의 채권 매입 수요는 줄어들고 반면에 그 달러 강세를 활용한 외국인들, 그다음에 또 높은 금리를 기회로 삼는 개인들 투자 이런 비중이 늘어났다고요. 이런 변화가 계속될 것 같이 보십니까? 네, 일단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채권 투자의 대부분의 수요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활발한 데 반해서 채권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조금 채권이 일단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쪽 시장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채권 쪽에 이제 조금 많이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개인들이 투자한 채권의 순 매수 규모가 한 2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20조 원 하면은 이게 감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4.5조 아, 그리고 2020년이 한 1조 초반 이렇게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샀던 규모보다 현재까지 샀던 규모가 더 커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개인들이 엄청나게 채권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개인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운용사들 국내 여러 운용사들에서 채권 관련된 ETF를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권 ETF의 상장이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채권의 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영향을 저희는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영향, 높은 금리와 조금 더 쉬워진 접근성으로 인해서 채권 투자자들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 중에서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WGBI의 영향도 예. 있을 거라고 보고 세계 있습니다. 국채 지수. 예, 맞습니다. 영국의 본사를 둔 푸찌라는 회사에서 이제 국채 지수를 만드는데 그 국채 지수 이름이 WGBI입니다. 현재 이제 기재부가 정부가 이거를 이제 편입을 목표로 두고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월, 9월 반기마다 이제 푸찌 쪽에서는 리뷰를 통해서 편입을 할지 아니면은 뭐 편입을 보류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9월 달에는 와치리스트에 지금 저희 국내 한국 채권이 편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와치리스트에 편입이 돼 있고 최종적인 편입은 빠르면은 3월 혹은 9월 중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3월보다는 9월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WGBI의 한국 국채가 편입이 될 경우에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이 한 7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70조 원이 사실은 상당한 규모의 그쵸. 자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발행돼 있는 국채 잔액이 900조 초반입니다. 그 말이 지금 70조가 들어온다는 것은 8% 가량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유입되지 않을까. 더욱이 이제 WGBI 편입이 될 경우에는 이게 패시브 자금인데 패시브 자금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기계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죠. 프론트 러닝.
앞서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담는 이런 수요도 조금 존재하면서 내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뭐 MSCI 같은 식의 예, 채권 맞습니다. 그런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될 경우에는 국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